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 내용은 저는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면역학 연구들, 질환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역학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면역학의 80%, 90%, 그러니까 학회를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새롭게 발표하는 내용들의 한 8, 90%는 아직도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생물학 연구가 혹은 의학 연구가 동물 모델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정교해지고 또 많이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분명히 명확하게 진일보한 것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복잡 다단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인간처럼 마우스는 100년을 살지 않으니까 100년을 사는 동물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질환을 얻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100% 동물이 모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기존의 동물 모델을 이용하는 연구들과 사뭇 방법론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좀 이런 동물 모델 이후의 비욘드 마우스 모델을 이제 요즘에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손창호 교수님은 사실 이제 화학자로서 메소드를 열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손창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어준 그 새로운 기술들을 갖고 이제 실제 질병을 연구하는데 응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이제 내과 전문이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전문이죠. 면허가 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를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절염 보는 이제 의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내과를 했었는데, 아무튼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 마우스랑, 특히 정확하게는 신제닉 마우스들이랑, 그러니까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똑같은 마우스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인간의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네. 저 주셨습니다. 네. 일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 A라는 것을, 새로 나온 항암제 A를 환자분에게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같은 사람에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블라인드로 이제 누가 약을 받는지 모르는 채로 최대한 공정하게 디자인해서 임상시험하는 것이 사실 아직도 현대의학에서 하는 최선의 방법론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00명 정도를 모아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질병 자체가 너무 드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1000명을 모아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석사 때 연구했던 전신경화증이라는 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환자 전체를 다 모아도 1000명,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질환도, 치명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러면 인간의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알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자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화된 기술로 데이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성해서 이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2000년쯤에 나왔던 휴먼 지놈 프로젝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뀐 겁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전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수십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의 인구 단위의 유전학적 연구가 비로소 가능해졌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유전적인 것, DNA, 또 그 DNA가 만들어낸 RNA의 양적 변화들, 또 RNA와 DNA 사이의
후성 유전체적인 것들, 에피지네틱한 것들, 다양한 측면의 유전체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멀티오믹스. 즉, 뭐 요즘에 이거 뭐 멀티오믹스 너무 많은 단어를 여러 군데서 쓰니까 이제 그 개념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다층적 데이터를 총합하여 운용한다, 이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전체라는 것을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공통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DNA, RNA든 뭐든 ATGC, 사진법 디지털 데이터로 되어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고속으로 대용량으로 읽어드리는 기계를 하나 사용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기계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약 20년 전인데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2000년에 하던 무렵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억씩 들었던 거고, 2006년, 7년 요 무렵부터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이 세상에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이라는 기계를 내놓으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 그때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우리가 DNA나 RNA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시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히스토리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는 입장에서 그 시퀀싱 하고 뭐 이렇게 어디 용역도 보내고 아니면 뭐 이 학교 안에도 아마 시퀀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를 그럼 왜 하는 거지? DNA, RNA 정보를 이렇게 프린팅해서 쭉 보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 거대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보나? 이 세상에 시퀀싱이라는 걸 하는 목적은 크게 뭘 하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즉, 양적인 평가를 질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가장 더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돌연변이가 생겨서 병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뭐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DNA 글자를 쭉 써놓고 어디에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다른 사람과 다른 DNA 서열 혹은 나의 정상 조직과 다른 암 조직의 돌연변이 서열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퀀티터티브 체인지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퀄리터티브 체인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종의 뮤테이션 디텍터로서 쓰는 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뒤에서 많이 얘기할 것들은 이쪽 목적이 더 많은데, 퀀티터티브하게 양을 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는 DNA 카피가 몇 개인지, RNA의 트랜스크립트가 몇 개인지 세기 위한 카운팅 디바이스로서 쓰는 건데요. 이 카운팅 디바이스로서의 성능이 너무너무 우수하고 빠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밌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를 합성해서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갖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데이터 중에 이 세상에 제일 큰 데이터가 뭐죠? 유튜브 데이터입니다. 유튜브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러면 그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DNA에다가 사진법으로 프린팅을 해서 DNA로 보관하는 게 더 싸다. 그리고 필요할 때 차라리 시퀀서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분자 단위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대단히 정확하게 큰 용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퀀티터티브 체인지를 바이오몰리큘들에 응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 이제 특히 대부분의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유전학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다른 현대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볼릭 체인지라든지, 뭐 저처럼 면역학 연구를 한다든지, 뭐 신경질환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 회사를 같이 하는데, 그 회사는 암 유전체를 분석하는 회사예요. 병원에다가 그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는 이 왼쪽 목적의 것들이 많고 랩에서는 이 오른쪽 목적의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왼쪽 것들은 오타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클리어하죠. 깨끗하죠. 뮤테이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양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내용들이 결국 귀결되게 되죠. 스토리가 필요해지고요. 원래 근데 사업은 간단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인더스트리 레벨로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는 이런 뭐 템퍼스, 나테라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뮤테이션 데이터들을 이용한 대대적인 신약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은 여전히 아카데미아 영역에 남아있는 거라고 좀 더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퀀서를 이용하는 혹은 이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다른 결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싱글셀 시퀀싱은 그럼 뭔가? 싱글셀 시퀀싱도 결국은 시퀀싱이라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이 싱글셀 시퀀싱이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명 현상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라고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제 딸이 작년에 보는 걸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세포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대부분 거기에 이미 너무 익숙하셔서 뭐 다시 이걸 언급하는 게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현대 생물학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분자 생물학적인 것, 생화학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세포 단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면역학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이 세포 생물학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신경 생물학들도 많은 부분이 사실은 뭐 뉴런이 어떻게 했다, 아스트로사이트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처럼 이 세포 생물학의 것들이 개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싱 데이터가 나오고 디지털 데이터가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자들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해 왔고 발전시켜 온 세포 생물학적 개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퀀싱 데이터에서도 나 싱글셀 데이터를 갖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DNA나 RNA를 읽어드리기 전에 이렇게 세포들을 다 부셔버리고 마치 주스를 이렇게 그 티슈 샘플이 있을 때 주스를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믹스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DNA나 RNA를 뽑아서 퀀티터티브, 퀄리터티브 체인지를 봤는데 생물학자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세포 생물학자들이. 나는 세포를 이 어떤 세포에서 해당하는 DNA나 RNA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기존에 내가 세포 생물학 연구를 했던 것들을 여기에 투영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스를 갈지 말고 딸기, 뭐 블루베리, 오징어, 사과, 오징어가 아니라 이게 뭐죠?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 한 게 열매 하나를 부시지 말고 시퀀싱 해줘. 혹은 나중에 부시더라도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이냐면 사과에는 사과라고 이름을 써주세요. 오렌지에는 오렌지라고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쓴 채로 이걸 갈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에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벌크 시퀀싱을 할 때처럼 다 갈아진 데이터들, 다 갈려서 추출된 DNA, RNA를 읽는다는 점은 똑같은데 이 싱글셀 시퀀싱, RNA를 하던 뭐 에피지놈을 하던 뭘 하던 이 싱글셀 하는 것들의 딱 하나 다른 점은 그 DNA, RNA의 출처를 이 세포를 깨버리기 전에 메모를 해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퀀싱 기계에다가 쭉 털어넣고 읽히는 거죠. 그거가 이 싱글셀 시퀀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 목적은 사실 DNA 이런 생화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혹은 유전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전체 하는 사람들한테 기존의 생물학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기술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구획화된 형태로 세포들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싱글셀 시퀀싱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은 구획화된 방법, 구획에다가 각각의 세포를 서스펜전 형태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세포로 어느 정도 적당한 농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느다란 마이크로 플루이딕 관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이제 세포가 하나씩 관을 따라 지나가면서 이제 한 번 세포 하나 지나갔다, 세포 두 번째 지나갔다, 세포 세 번째 지나갔다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게 만드는 기술이 이 싱글셀을 읽어드릴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란 세포는 노란 세포 안에서 나온 이 구획 상태에서
세포를 깨서 자, 이 구획안에서는 나온 DNA, RNA는 전부 노란 세포에서 나온 거니까 너희 DNA, RNA들은 전부 노란색이라는 암호를 가지고 가. 예를 들면 노란색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 ATTT라고 무조건 레이블링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갈더라도 노란색이 붙어있는 DNA, RNA들만 다시 바이오인포메틱스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요게 전부 노란 세포에서 나온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벌크를 다 갈아버리면 이게 노란색에서 나왔는지 파란색에서 나왔는지 추적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이블링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게 이 싱글셀 테크놀로지의 모든 개념이고, 뒤에 거는 나머지 그냥 RNA, DNA를 개수 세거나 시퀀싱 그 오타난 뮤테이션을 디텍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뒷단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글셀 단위의 이제 생물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컴포넌트가 다 생겼네. 하나는 타고난 DNA에 적혀있는 백그라운드를 읽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더 캔서 지놈 아틀라스, UK 지노믹스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막 100만 명, 10,000명 단위의 큰 DNA 데이터베이스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업을 합니다. 요즘에는 유전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휴먼셀 아틀라스는 이런 세포, 싱글셀 세포 단위의 연구들을 국제적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시작돼서 이제 페이즈 1이 끝나가고 있는데, 페이즈 1은 정상 인간의 세포들을 18개로 분류해서 18개의 다른 오리진으로부터, 예를 들면 피부, 소장, 대장, 위, 간, 심장, 그다음에 췌장, 이런 식으로 쭉쭉쭉 뉴런 해서 한 18가지 정도 되는 대표적인 오간에서 나온 싱글셀 서스펜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휴먼셀 아틀라스의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또 논문 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백 명 단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천억을 쓰는 연구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어떤 정부 단위에서나 정부 연구비를 몇 억씩 받아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연구가 기업화돼 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데이터의 스케일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데이터의 스케일이 커지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인터내셔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 모여서 인터내셔널하게 하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조류에서 이 과학의 발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과제의 기획부터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던 건데, 싱글셀 아틀라스 오브 이뮨 디지즈라고 해서, 아까 왜 휴먼셀 아틀라스를 이제 한국 과학자들이 이렇게 갔더니 찬밥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 돈도 낸 게 없고 검체도 낸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는 면역학 연구도 너무 뒤처지고 이 지노믹스 필드에서 많이 뒤처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원래 압축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인 데이터 말고 우리는 그냥 바로 그 다음 페이즈인 질병 데이터로 넘어가자. 그리고 암 같은 거, 어차피 암같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야는 우리가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를 못 이기니까 오토이뮨 디지즈나 인플라마토리 디지즈 같은 면역 질환들을 그러니까 니쉬를 이제 작은 분야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자원을 한번 투자해보자 해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만든 일종의 스케이드라고 약자로 불리는 싱글셀 아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들이 공개될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몇 가지 연구의 예들도 이 컨소시엄에 이제 후원을 받았고 데이터들을 그래서 다 기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거대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인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접근하는가에 대한 한 4가지 정도의 패턴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각 패턴, 각 그 질문의 방식별로 주로는 제가 했던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내용을 예를 삼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연구를 할까? 1번, 질병 병태 생리의 정밀한 이해. 제일 기본이죠, 이게. 의과대학에서도 당연히 병태 생리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치료법에 대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이 왜 생겼어.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포 유형별로 병태의 특성을 파악한다. 예를 들면 세포가 굉장히 유니크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당뇨세포, 당뇨가 생기는 원인, 췌장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췌장에 있는 췌도세포들이 기능을 많이 상실하면서 인슐린을 못 내놓고 당뇨에 걸리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췌장에 있는 아일렛 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세포죠. 그러니까 그런 유니크한 특정 세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고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당연히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특이한 세포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게 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지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밝히는 전사체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어떤 세포 집단이 있으면 병에 걸리더라. 아일렛셀 같은 거는 이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면역세포만 해도 상식적으로만 해도 5개, 10가지는 나올 텐데 그 중에 무슨 면역세포가 그러면 병을 만드는 거지? 이런 질문,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일으키는 세포, 병을 일으키는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뒷단계에 가서는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너럴하게 이미 알고 있는 거, 당연히 흥미 있을 만한 거 말고 되게 드물게 발견되는 세포들을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간을 통째로, 너무 잔인하다,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세포를 전부 다 얻어냈다고 했을 때 한 1000개쯤 있는 세포라고 해볼까요? 제가 기억하기에 인간이 한 명이 세포가 30조 개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30조 개 중에서 한 10,000개 정도 있는 세포를 연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아까 그 벌크로 다 갈아서 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얘기죠. 못하는 연구입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만약 그 1000개의 세포가 들어있는 10,000개 세포 정도로 구성된 구획을 정의할 수 있고 그 10,000개의 세포를 싱글셀 시퀀싱을 해서 내가 궁금한 그 1000개 정도의 세포를 포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고도 강력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싱글셀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 세상에 잘 발견된 적이 없는 기괴한 세포가 혹시 나의 데이터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암 면역 치료제 같은 것들, 이제 암에서 쓰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개념들이 이그조스티드 T셀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암 조직에 박혀 있는 T 세포들은 굉장히 항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지쳐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그 세포군들, 희귀한 것이던 이미 알려져 이미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범인이던 의외의 범인이던 걔네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유전체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했던 연구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면역학 연구라서 면역학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면역세포 중에 T세포 중에 TH17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붙은 이유는 면역학자들이 이렇게 약간 그 수집광 같은 그게 있어서 번호를 쭉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백과사전을 만들듯이. 그래서 인터루킨 17번이라는 거를 내는 세포기 때문에 얘는 TH17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는 T셀이니까 항원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TH라는 이름이 붙어서 헬퍼니까 사이토카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비할 수 있게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제 연구를 소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부터 TH17이라는 세포가 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할 거라는 단서들을 특히 하버드에 있는 몇몇 면역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TH17이라는 이 병이 만들어지는 TH17 세포가 과활성화돼서 생기는 신경 면역학적인 유명한 병으로 이 EAE 모델이라는 거를 갖고 있었어요. 동물 모델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역학 하는 사람들 대부분 동물 모델을 여전히 추구한다고. 그래서 이 면역학자들도 동물 모델에서 이거를 정의를 내렸었고, 그 다음에 요 TH17이라는 세포가 EAE라는 인간의 중추신경계 염증을 모사하는 동물 모델에서 발견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싱글셀 테크놀로지가 처음 나올 무렵에 이제 하버드 교수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써볼 수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TH17을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뭘 했냐? 자, 건강한 사람도 TH17을 다 갖고 있는데 환자들은 TH17이 많이 활성화됐다는 차이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TH17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아까 제가 왜 10,000개짜리 구획을 친 다음에 내가 원하는 1,000개를 잡아내는 연구를 한 겁니다. 10,000개짜리 TH17을 모아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을 1,000개를 내가 찾아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찾았습니다. 이 TH17 중에서 GPR65 토소 PLGP라는 레귤레이터들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세포들은 특히 이 EA가 악화될 때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물질들을 하나씩 마우스에서 유전자 조작 마우스로 낙아웃을 시키면 이 병이 안 생긴다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쁜 연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패소제닉한 TH17, 병을 일으킨 TH17이 기능적으로는 원래는 이름이 TH17이니까 IL-17만 내야 되는데 다른 사이토카인들도 이것저것 많이 냅니다. 이거를 폴리펑셔널하다, 다기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다기능성을 갖고 있더라. 이 두 가지를 2015년에 셀에 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인간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루킨 17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처음으로 인터루킨 17을 차단하는 약이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승인된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을 대상으로 의사로서 연구하는 좀 다른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루킨 17을 블락하는 안티바디가 저 병에 듣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안 듣는데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들어서 노바티스가 돈을 많이 벌면서 신약으로 출시를 하네.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그러면 인터루킨 17을 내는 TH17 등이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전제를 할 수 있겠죠. 낙아웃 마우스를 쓰지 않았지만 약을 맞은 사람들은 일종의 펑셔널 낙다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 BJ 쿠치루가 발견한 패소제닉 TH17, 폴리펑셔널 TH17이 인간 관절염 환자에서 나타난다면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겠네.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재정의 내리는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 IL-17 차단제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임상시험 승인돼서 다 좋아했는데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 나왔을 거잖아요. 그 유명한 부작용이 뭐냐면 병 중에 염증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IL-17을 무작위로 너무 많이 억제하면 오히려 대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를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IL-17을 차단하는 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전제를 이미 알고 있으니 IL-17을 내는 세포들 중에 진짜 나쁜 놈만 없애면 대장엔 염증이 안 생기고 관절염은 치료할 수도 있겠네. 요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럴 만한
그 TH17은 진짜 나쁜 TH17의 인간 버전을 찾으러 이제 탐정놀이처럼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간에서 그냥 마우스에서 아까 봤던 요 앞에 있었던 이런 마커들이 많이 발현하는 애들을 그냥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관절염이잖아요. 강리성 척추염이든 뭐 척추에 생기는 관절염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혈액에 돌아다니는 것만 뒤져서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관절 조직이나 이제 실제 관절액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이 강리성 척추염이 이름은 척추염인데 이 무릎에도 물이 차는 드문 환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무릎에도 염증이 좀 심하게 로컬라이즈 되면서 우리가 뽑아서 채취할 수 있는 형태로 마치 우리 연구하라고 만들어준 것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기존에 마우스 모델에서 나온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를 내가 찾아보자. 두 번째, 블러드보다는 티슈에 있는 거를 찾아보자. 근데 이왕이면 같은 환자에서 동시에 추출해서 블러드엔 없고 티슈에만 있는 거, 여집합을 찾아야겠다. 세 번째는 얘도 T세포니까 항원에 반응을 해서 증식을 하거든요. 클로널리 익스펜디드 된 애들을 찾아야겠다. 그 다음에 특히 액티브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서 늘어나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이제 뒤졌습니다. 근데 뒤져서 나왔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싱글셀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이상한 색깔 오색 찬란한 구름을 이제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기술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시작하면 이걸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포, 여기 점 하나가 세포 하나거든요. 하나의 세포 안에 25,000개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싱글셀 데이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는 25,000 차원짜리 데이터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4차원도 못 하잖아요. 5차원도 뭐 말도 안 되고 25,000 차원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원을 축소해야죠. 그러니까 여러 차원들을 25,000, 그러니까 뭐 지금 3차원 공간 안에 제가 비유를 하니까 이마저도 적절하진 않지만 만약에 3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짜부러뜨리면 2차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작업을 25,000번 하는 작업을 하면 이런 2차원의 공간 위에다가 비슷한 세포들끼리 가까이 위치하게끔 패턴을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이 데이터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 알고리즘별로 티즈니, 유맵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 색깔 데이터들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들고 있는데 그거를 쫙 짜부러뜨려서 2차원 평면 안에다가 색깔로 레이블링 해놓은 대단히 그러니까 인간이 3차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잠깐 곁다리로 빠지면 머릿속에 젊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건데 저거는 뭘 사용하면은 이 데이터를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어요? AI죠, AI. 그래서 이 다층적 데이터들을 전부 다 AI에 요즘에 쏟아 넣고 있는 이제 현장이 많이 목도가 됩니다. 오늘 렉처 슬라이드 마지막에 그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곡갈 모양으로 조그맣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애들이 제가 아까 말한 특징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게 초록색이 시노비얼 플루이드 관절에서 나온 거고 빨간색이 혈액에서 나온 건데 얘는 거의 대부분 초록색이죠. 비율로 보면은 이 페리페럴 블러드에서는 0.1%밖에 안 나오는데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 관절액에서는 굉장히 뭐 한 80배쯤 농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 T세포 클론이 굉장히 많이 익스펜전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뭔진 모르겠지만 관절액 안에서 이 T세포는 자신을 자극하는 적합한 항원을 많이 만난 애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항원을 많이 만났다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톰 RNA 데이터들을 쭉 자세히 살펴봤더니 역시 이 TH17이 그 GPR65 아까 그 마우스에서 발견됐던 것들이 많이 발현을 해요. 근데 마우스에서 나왔던 PLGP, 토소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인간한테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마우스로 대꾸를 쳐서 찾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절에만 있어, 클로널리 익스펜전 했어,
그 다음에 그 마우스에서 나오는 피처를 약간 비슷하게 갖고 있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집단이 이 그림에서 얘네들이라는 거를 잘 밝혔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아, 그러면 이 세포들을 내가 없애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는, 이 세포에만 많이 발현하는 단백질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TNF-RSF4, TNF-RSF18이라고 기괴하게 이름이 붙여진 이게 뭐냐면 OX40 GITR이라고 하는 요즘에 암 환자들한테서 이 분자들을 많이 연구해서 이거에 대한 항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PTH17 이들이 이 물질들을 많이 발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간단하게 다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리 GITR을 더블 포지티브로 발현하는 세포들이 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마우스에서나 발견됐던 패솔로지 TH17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옥스포리 GITR을 하나씩 블록해 볼까? 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시너지스틱하게 쭉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좋은 세라피틱 타겟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보여준 작지만 꽤 괜찮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 병태 생리를 간단하게 밝힌 다음에 어떻게든 그거를 치료에도 쓸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고 환자군을 분류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의학적 목적을 강하게 담은 연구의 디자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렇게 신선처럼 병을 이해하려고 연구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해만 하진 않고요. 이번에는 분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뭘 하려고 했냐면 이 관절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약이 있었어요. TNF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기반의 약들인데 이 공전의 히트를 한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약 1등부터 10등 안에 이 TNF 차단제가 4개쯤 들어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항체를 약으로 쓰는 건 대부분 원래 항암제나 쓰는 건데, 항암제는 아무리 환자가 많이 비싼 약을 써도 오래 못 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으로만 치면, 약을 사용하는 양으로만 치면 관절염을 이길 병이 없어요. 관절염 환자들은 30년 동안 항암제를 맞아주는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이 TNF 차단제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세상에 막 4개, 5개씩 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톱4 안에 톱10 안에 4개가 들어있는 지경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의사를 하던 시절에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의사들이 저렇게, 왜냐면 원래 이렇게 약이 비슷한 기전의 약이 많잖아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을까? 왜 좋을 것 같아요, 조 교수님? 경쟁을 하잖아.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의사들한테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아까 톱10 레비뉴를 올리는 약이랬잖아요. 그럼 걔네들 다 마케팅 예산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 세상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는 우리나라 200명밖에 없거든요. 어떨까요? 엄청나게 밥 사주고 엄청나게 연구비 대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저 약, 특히나 뭐에 이제 불만이 있었냐면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저 4개의 약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연구 안 해요. 왜? 4군데서 밥을 다 얻어먹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두 번째, 절대로 저 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부작용도 되게 많은데 그 TNF 차단제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몇 프로? 어떤 약도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절반은 꽝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항암제보다는 낫죠. 항암제들은 아무리 신약이라고 해도 요즘에도 20%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면 FDA가 승인해줘요. 물론 이런 병을 상대하는 그 업이 사실 우리가 신을 상대로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20% 이겼으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뭐 50% 이겼으면 칭찬받아야죠. 근데 그래도 연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근데 치료제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제약회사가 스폰서 할까요? 절대 안 하지. 그죠? 그냥 약을 일단 쓸 수 있게 광범위하게 인디케이션을 열어놔야지 매출이 오르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 때 말년에 이런 걸 학회 가서 발칙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여기 그 경희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의대 류마티스 내과에 계신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그 경희대 학풍을 닮아서인지 굉장히 진보적인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아무도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데 그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았습니다. 이 연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환자를 등록을 시키는데 약을 맞기 전에 검체를 얻어야 이걸 분석해서 이 약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을 예측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환자한테 가서 당신이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연구에 좀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 집어넣어야 돼. 그 중에서 내가 연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은 몰라. 6개월 뒤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하게 선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구조의 연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근데 그래도 했습니다. 한 225명을 모았어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서울대병원 같은 데서 15,000원 내면 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대병원 가면 강기성 척추 환자 2,000명 있어요. 서울대병원 안에만. 보통 벨기에, 네덜란드 합쳐서 2,000명 있거든요. 전체 국가에. 그러니까 그렇게 산계돼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기반으로 이런 인간 코호트 연구하기가 사실 되게 좋아요. 약간은 좀 슬픈 얘기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혹사당한 대가로.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약 먹기 전과 1개월 뒤 거를 모아서 했고, 치료에 대한 리스폰더와 넌 리스폰더를 225명짜리 코호트에서 어떤 사람은 뭐 엘라이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싱글셀 시퀀싱을 했는데, 특히 처음에 이 바이오마커를 디스커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극도로 반응이 좋은 12명하고 극도로 반응이 나쁜 10명을 추렸어요. 그러니까 약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조차 못 느낄 정도로 약이 안 듣는 사람들. 보통 이런 정맥으로 집어넣는 약을 맞는 사람들은 보통 관절염 같으면은 약 맞은 다음날 가라앉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근데 1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극도로 반응이 좋은 사람들, 다음날 좋아지는 사람들, 한 번 좋아진 다음에 병이 기미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두 극단의 그룹을 모아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뭐 연구 결과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진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특히 이 리스폰더에서 발현이 적고 넌 리스폰더에서 발현이 많은 일련의 분자들을 쭉 이제 용의자들을 색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이런 히트맵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여러 개의 유전자 발현들을 색깔로 표시해서 패턴을 읽어드리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스폰더에 약 맞기 전, 리스폰더에 약 맞은 후, 넌 리스폰더에 약 맞기 전, 넌 리스폰더에 약 맞은 후를 비교해서 이 넌 리스폰더에서 높고 그 다음에 이 넌 리스폰더의 포스트, 약 맞은 후에도 변하지 않거나 계속 지속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쭉 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우리 감염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론인데, 그 중에서도 타입 1 인터페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넌 리스폰더들은 항진되어 있더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감염을 겪고 있었는지, 혹은 평소에 에피제네틱하게 이런 인터페론과 관련된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흰맵 패턴을 한번 학습 삼아서 읽어보면, 잘 보시면, 자, 리스폰더들은 계속 낮죠. 넌 리스폰더는 계속 처음부터 해도 높았고, 약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더 높아졌죠. 이 8번 패턴도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약 맞기 전에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약을 맞았더니 확 올라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연구에서 한 발견은 뭐냐면, 약을 맞기 전부터도 인터페론과 관련된 리스폰스가 이 약이 안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효과가 없으면 없는 거지 약을 맞으면은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오히려 올라요. 실제로 나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약을 맞고도.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 기전을 이제 뒤에서 쭉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페론과 관련된 유전자 중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PCR 같은 걸로 시럼에서 시크릿터블한 그 프로틴으로도 측정도 가능한 몰리큘이 뭘까를 리스트업해서 뭐 10개 처음에 10개 추린 것들에서 시작해서 쭉 찾았어요. 그래서 1등한 게 이 AIF1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IF1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PCR로도 검증, 이제 혈액에서 엘라이자로도 검증, 여러 단계로 했더니 역시 넌 리스폰더를 예측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훌륭한 바이오마커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연구를 했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전들을 몇 가지 밝히면서 더 복잡한 분석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비트로로 이번에는 실험을 해서 싱글셀 데이터를 또 만들었어요. TNF 차단제를 이 인간의 이 면역 세포들한테 주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오히려 파라독시칼하게 나빠지는 반응들을 보이는 걸까? 라는 걸 인비트로에서 실험으로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TNF 차단제를 차단해서 그때 RNA 발현이 오히려 늘어나는 몰리큘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한 대로 인터페론과 관련된 이런 스테돈 같은 물질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3차원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TNF 차단제를 했을 때 올라가는 올라가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앞서서 환자들한테서 발굴해낸 인터페론 알파의 리스폰스 스코어들, 그 다음에 실제 환자의 반응, 이 아스타스라는 거는 병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그 점수인데 이 점수가 오히려 치료 후에 나빠진 사람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3차원으로 뿌려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베이스라인에서, 즉 약을 맞기 전의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갈라낼 수 있을까? 했더니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서 갈라내는데 성공을 했으니 일종의 그 프리딕션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연구의 끝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TH17 포함한 아까 앞선 연구와는 조금 다르게 이 TNF 차단제라고 하는 새로 나오지 않은 아주 오래된 약인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는 안 듣는 상태로 그냥 마구잡이로 일단 쓰기 시작하는 약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흔한 인터페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게 이 넌 리스폰더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AIF1이라는 바이오마커가 있다. 그리고 이 파라독시컬 리스폰스의 결과물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이제 논문을 끝냈어요. 이거 올해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별로 제약회사가 안 좋아하는 연구예요. 보면 부작용의 기전 이해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왜 대학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이런 거야말로 인더스트리 레벨로 안 가도 싸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부작용 연구는 안 하거든요. 원래 약에서도. 특히 이거는 사실은 떠맡은 연구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우리 mRNA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심근염 생겨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싶어서 코호트를 자체적 예산으로 모아서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싱글셀 시퀀싱도 하고 막 연구하라고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런 게 원래 각광받는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지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제 제 손에 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기전 연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이 2023년 노벨상을 받은 드루 와이즈만이 재작년 면역학회에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의 특정 주에 가면 구속된대요. 영장이 나와 있대요. 음모론 때문에. 근데 그게 재작년 얘기거든요. 아마 지금은 집 밖으로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이분. 요즘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모든 백신 연구를 금지시켰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이 와서 자기 진짜 실소를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떤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이 mRNA 백신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영광된 일도 많았지만 개고생한다 진짜. 그런 얘기 하면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 어딨어요? 그 부작용 그러면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딱 2개는 인정할게 하면서 첫째, 백신 맞자마자 생기는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근데 이거는 모든 백신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딱 얘기한 게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진짜인 것 같아.
그거는 mRNA 백신에서만 생겨.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mRNA 백신, 코비드 백신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도 스파이크 프로틴이 만들어지면서 심근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심근염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mRNA 백신에 맞아서 심근염에 걸려 죽은 확률의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는 당신은 mRNA 백신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보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질병관리청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나 그 연구 데이터 줘봐. 내가 연구할게 이거. 라고 해서 이제 지난 1년간의 고생이 시작됐었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시작해서 처음에 싱글셀 데이터를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걸 받았는데 이 코호트의 구조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연구를 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더 만들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두 가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자, 주 목표는 백신에 의해서 생긴 심근염을 연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의 특징을 내가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든 실험이 그렇듯이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이 중요하죠. 두 가지 대조군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정상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 심근염이 절대로 안 생기고 잘 회복한 사람. 면역 반응이 잘 회복한 사람. 두 번째는 심근염에 걸렸는데 백신은 맞지 않은 사람.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mRNA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없으니까. 운이 좋게도 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심장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코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비드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코비드가 생기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에 심근염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백신 때문에 생긴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 세 코호트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얘기를 하면 재밌는 걸 찾았어요. 이 심근염의 원인이 무엇이든 심근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노사이트가 있다는 거를 아까 그 구름 그림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특징이 있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골수 안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골수 안에 있는 애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백혈병. 두 번째, 너무너무 심각한 감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연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내과계 중환자실의 폐혈증 코호트를 만들어서 같은 구조의 연구들을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가 너무너무 급할 때는 골수에서 포장지를 씌워서 혈액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냥 무자비하게 다 내보내서 당장 전쟁에 참전시키는 일을 벌리기도 해요. 그런 현상을 이 심근염 코호트에서 잡은 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고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이머추어한 세포들이고 골수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페이퍼의 내용이 뭐 방대하게 있는데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여기서 심근염의 원인에 따라서 염증의 캐릭터가 다른가를 봤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까 그 모노사이트가 특이한 게 나오는 거는 공통적인데 걔네들의 캐릭터가 많이 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던 옛날 심근염들은 인터페론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생기는 심근염의 기전인데 반해서 백신 때문에 맞은 심근염들은 인터페론에 의한 리스폰스도 꽤 높은데 그것에 추가로 굉장히 이상한 인플라마좀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추가적인 염증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설명은 잘 맞는 게 뭐냐면 인플라마존 패스웨이와 인터페론 패스웨이는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백신에 의한 심근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마일드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 이 인플라마존과 관련된 액티베이션이 왜 생겼을까를 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로 몇 개를 지목했어요. 이게 LNP, 백신의 성분 혹은 스파이크 프로틴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도 하고 세포가 얼마나 죽나 또 싱글셀 시퀀싱도 하고 등등을 해봤더니 되네. 결국 LNP랑 스파이크 프로틴이 인플라마좀이라는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해서 이 백신과 관련된 심근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싱글셀 에피지네틱 시퀀싱을 해서 그 아까 말한 기괴한
골수에서 막 나온 애들의 존재를 에피제네틱 레벨에서 다시 증명을 했어요. 걔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가타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타 프라임드 CCR2 모노사이트가 병의 주 원인이고 이것들이 인플라마존과 관련된 패스웨이들에 쭉 다 있다. 이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간단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까 제가 발견한 CCR2 포지티브 모노사이트가 심근염의 그 염증이 심한 부위에 잘 모여 있나. 또 두 번째는 CCR2 모노사이트가 정말 그렇게 환자들한테서만 나오는 거니까 요거가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우범지대다. 혹은 염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CR2 모노사이트들을 쭉 세워놓고 마치 각자가 모자를 씌워놓고 레이더를 돌리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로 이 조직 슬라이드 상의 모든 위치를 다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CCR2 모노사이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특정한 마크로파지가 발현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CCR2 모노사이트, 블러드에서 들어온 그 골수에서 내뱉어 놓은 그 미성숙한 애들이 이상한 마크로파지로 분화하네. 그리고 그게 공간적으로 같이 모여있는 현장을 우리가 덮쳤네. 라는 거를 이제 공간전사체 같은 걸 하면 추가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아까 제가 싱글셀 할 때는 구획화해서 레이블링 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전사체라는 내용은 정말로 세포 단위가 아니라 그 세포 단위 대신에 세포가 이렇게 밑그림이 세포의 장벽이 이렇게 있었다면 공간전사체에서는 세포의 장벽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장벽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RNA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별로 좌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노란 세포라고 쓸 것을 노란색 구획이라고 쓰면 똑같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실제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그 병이 있는 사이트에 있으면 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우리 가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잡을 수가 있다. CCR2 모노사이트 옆에 붙어있는 일련의 마크로파지들이 더글더글 나타난다. 이런 걸 하면 낙가운 마우스를 안 해도 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을 거라는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하면 뭐가 좋아졌냐?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됐어? 네 연구를 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 인플라마좀이나 이런 액티베이션, 염증에 대한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첫 번째 도즈를 맞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도즈를 맞으면 원래 내가 피 안에 지연돼서 갖고 있던 스파이크 프로테인 항원들의 LNP 백신을 다시 맞았으니까 인플라마좀이 과활성화되면서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생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가 끝나갈 무렵에 재밌는 역학적 의학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접종했던 데이터들을 6천만 명 거를 모은 안전성 데이터인데 심근염이 발생했던 발생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재밌는 거. 원래 우리 mRNA 백신은 4주 간격으로 맞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4주 이상으로 늘어졌던 환자들에서는 심근염의 발생 확률이 1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mRNA 백신 때문에 심근염이 걸렸던 사람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mRNA 백신에 의한 암 백신, 여러 가지 백신들을 못 맞는 거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코비드 26이 나왔을 때 우리 다시는 그러면 백신 못 맞는 건가?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텀을 띄워서 안전하게 백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스파이크 프로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원인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텀을 띄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치료 전략 백신을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설계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 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임상시험의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의 개념으로 임상시험은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중에서 가장 잘 통제된 연구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마우스만큼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것, 비윤리적인 것만 다 드러냈을 뿐이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를 담아서 환자들을 분류해서 치료를 하고 안 하고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임상시험의 가장 큰 과학적 매력이거든요. 이런 임상시험 기반으로
하는 싱글셀 시퀀싱이나 멀티오믹스 리서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레고라페닙과 니볼루맙이라는 항암제를 쓴 간암 환자의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가. 아까 AIF1도 이런 유전자 발현량 비교할 때 이렇게 끄트머리에 딱 있었잖아요. 이것도 반응이 나빴던 그룹에서 이렇게 딱 두 개가 보이네요. 아, 이걸로 예측할 수 있네. 찾은 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거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쉽게 사람들한테 응용할 수 있고 이 코호트를 모아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정성과 큰 자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온 깨끗한 데이터들은 퍼블리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건 제가 크게는 4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친 크로닉 휴먼 디지즈, 암, 자가면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의 있고 없고 액티비티를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병이 정말 나빠졌어? 관절염이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진짜 나빠졌을까요? 안 아픈데 피 뽑아보면 염증 수치는 올라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병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연구를 해야 돼? 100년 살면서 연구하는데 아프다고 왔을 때 피를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피검사를 일주일마다 하다가 수치가 올랐을 때 뽑아야 될까요? 근데 일주일마다 피검사 하는 게 타당한 접근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비윤리적인 걸 할 게 아닌 이상은 치료를 안 하면서 내 깔아놓고 병이 나빠지는 걸 관찰할 방법이 없어요. 즉 병의 자연사를 연구하기가 점점 더 현대 의료 체제 내에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 안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서울대병원 외래에서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형을 연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와서야 그 주사치료제를 대부분 맞기 때문에 주사치료제에 안 듣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연구를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렉 오브 아니멀 앤 모델, 즉 50년, 100년을 살면서 관절염이 생겨주는 마우스 모델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3주 된 마우스한테 만들어낸 관절염을 갖고 우리가 과연 연구할 수 있을까? 그게 휴먼의 시사점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체계적으로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멀티오믹스라는 걸 한다. 멀티오믹스를 한다는 의미는 도서관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해서 쌓아놓는 겁니다. 지식의 보고가 도서관이잖아요. 이거 책을 똑같은 권수의 책을 마구 셔플링을 해놓으면 도서관은 존재의 의미가 그 순간 사라지죠. 그 다음에 책의 양이 너무 절대적으로 적어도 사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함께 연구하는 시대로 가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어도 아까 휴먼셀 아틀라스 같은 것도 의사들이 하는 컨소시엄 아니거든요. 의사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자신의 과학을 할 수 있게끔 열린 과학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미래지향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이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하냐? 다 AI를 합니다, 요즘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의 초점으로 이제 다 귀결되고 있어요. 특히나 시퀀서에서 튀어나온 데이터는 AI에 알맞춤이 아주 딱 알맞습니다. 왜 그럴까? 디지털 데이터니까요. 사진법 데이터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시퀀싱을 했던 시퀀싱 데이터는 전부 다 사진법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이미 굉장히 강력한 AI 모델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얘가 RNA예요, 얘가 DNA예요, 얘는 돌연변이에요, 얘는 병이 있는 사람한테 얻은 거예요, 얘는 특정한 싱글셀 23,500번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얘는 특정 싱글셀 3,455번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이런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AI 학습의 핵심이거든요. 레이블링 하는 작업을 결국은 생물학자들이 요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디지즈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서 생물학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가 되면 웹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웹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로봇한테 시키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수업이니까 이제 학생들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컴퓨터를 잘 하셔야 됩니다. AI를 하니까 요즘에 컴퓨터 별로 잘할 필요 없다. 뭐 개발자들 다 잘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즈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을 때 얘네랑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코딩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R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파이썬 정도는 쓸 수 있으면 생물학 대학원생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으로서는 이 first output인 아카데믹 리서치에 이제 머물게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결국은 인더스트리로 가게 되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 회사처럼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다 결국 이 모델과 대화를 통해서 할 거다. 지도 교수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저도 그래서 내가 교수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모델과 대화하는 게 어쩌면 이제 한 10년 뒤에는 더 메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저는 디지즈 관절염 파운데이션 모델 버전 37.5번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